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원자 세계에서의 이준익의 양극계가 어떻게 발견이 됐고 또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1925년이 본격적으로 하이센베르크의 양자역학 그리고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이 만들어지면서 양자역학의 체계가 완성된 해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도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틀, 이 좀 직관적인 이해 방법, 그런 것들은 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그 덴마크의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대담한 가설로 이 원자 현상을 이미 설명하는데 꽤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뭐 물리 수업이나 화학 수업에서 아마 배운 적이 있었을 법한 그 보호의 원자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보통은 마치 태양 주변을 지구나 다른 행성이 돌듯이 원자라는 것도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도는 그런 모형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어, 전자가 돌긴 도는데 이 아무 궤도나 도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궤도만 돈다 하는 가설을 대담하게 보호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 따라서 쭉 이런저런 계산해 봤더니 이 특히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아무 값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값만 되더라, 띄엄띄엄한 값만 되더라, 그런 사실을 수학적으로 유추해냈습니다. 자, 그게 왜 대단한 결과였느냐? 그 당시에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빛의 종류, 빛의 색깔,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빛의 스펙트럼에 대한 실험적인 정보가 이미 완벽하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설명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보호의 원자 모델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A라는 에너지 상태에서 B라는 에너지 상태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나오는 빛이거나, 혹은 A라는 상태에서 C라는 상태로 전이하면서 나오는 빛이다. 근데 에너지 상태가 띄엄띄엄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상태와 상태 사이를 전이하면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도 몇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빛의 에너지는 곧 빛의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도 몇 가지 띄엄띄엄한 종류밖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수소 원자에 대한 분광학 실험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이 이 양자역학의 기본인 슈레딩거 방정식 등등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거두고 있던 성공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키면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뭐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 같은 경우는 원운동에 가까운 운동을 하죠. 자,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운동량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각운동량이란 건 한마디로 얼만큼 센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궤도라고 해도 더 빨리 돌면은 각운동량이 더 많고, 그리고 똑같은 속도라고 하면은 더 멀리 큰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할 때 각운동량이 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운동량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보호의 이 양자화된 궤도라는 개념을 정의하면은 어, 각운동량이란 것도 아무 값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특정한 값만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각운동량은 아무 값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한 몇 가지 값만 가능하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고전 전자기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느냐?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죠.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원운동을 하면은 이거 일종의 원 모양의 전류 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류 고리는
반드시 그 고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자석처럼 거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원자핵 속에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이 원운동에 가까운 운동을 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기장 값이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한 특정한 몇 가지 값만 된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는 이것을 자기 모먼트라고 하는데 자기 모먼트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값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보소머펠트 양자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론적 가설이 나오니까 실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하고 이걸 실험적으로 검증해 보고 싶어졌어요. 자,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까 고민을 하던 사람 중에 독일 출신의 탁월한 실험 물리학자 오토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실험을 하려면 일단 실험 방법을 잘 고안을 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 오븐입니다. 이게 뜨거운 오븐, 그야말로 오븐이어서 이 안에 금덩이나 은덩이를 집어넣고 1000도 이상 이렇게 가열을 하면은 마치 물에서 수증기가 나오듯이 이 금에 붙어 있던 원자들이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바뀝니다. 자, 그 기체 상태로 그냥 사방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은 실험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스턴이라는 사람은 무슨 기술이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은 원자를 한 방향으로 잘 모아주는, 다시 말하면 은 원자의 빔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구멍을 통과시키다 보면은 굉장히 일직선으로 쭉 은 원자가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이 구멍을 통과한 이 은원자만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은원자 빔을 갖다가 이런 자석을 통과시킵니다. 강한 자기장을 통과하게끔 만들어요. 자, 왜 그러냐? 이 고전 전자기학에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모먼트를 가진 물체가 이 자석을 통과하면은 얘가 힘을 받아서 운동 방향이 휜다.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이론에 따르면은 이 자석을 통과할 때 은원자가 갖고 있는 자기 모먼트 때문에 힘을 받아서 은원자의 궤도가 이렇게 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휘는 각도는 은원자가 갖고 있는 자기 모먼트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크기와 방향. 만약에 자기 모먼트 값이 플러스 1이었다면은 요 위쪽으로 휘고 마이너스 1이었다면은 요 밑에 쪽으로 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고전적인 전자기학에서는 자기 모먼트의 값이 양자화돼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원자는 자기 모먼트 값이 플러스 1이고 어떤 은원자는 0.9, 어떤 은원자는 뭐 0.8, 어떤 애는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온갖 값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4번 막대기가 보이는 것처럼 은원자의 궤적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어-소머펠트의 양자화 이론이 맞다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 자기 모먼트를 갖는 은원자가 여기 낙하한 지점하고 마이너스 1 자기 모먼트를 가진 은원자가 낙하한 지점 이렇게 점이 딱 두 개만 찍혀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실험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극명하게 밝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22년 이 실험 구상을 한 거는 1921년이고 이 실험을 실제로 한 거는 1922년이었습니다. 걸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실험을 했더니 정말로 이렇게 갈라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보어 소머페트의 양자화 이론을 지지하는 실험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그래 맞아 이 스턴 관락 실험이 보어 소머펠트 양자화 이론으로 잘 설명이 되는 거 맞아. 이런 주장도 하고 또 논문도 썼다고 하죠. 자, 그러다가 1925년 네덜란드에 있는 울렌백하고 구스미스라는 두 물리학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전자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자기 모먼트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자기 모먼트가 그냥 양자화된 거야.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두 가지 값밖에 안 갖도록 양자화된 거야.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자가 갖고 있던 그 양자화된 속성을 스핀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전자에는 전하량이라는 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전자에는 또 질량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자에는 스핀이라는 속성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스핀 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값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전자의 속성 때문에 은원자가 이렇게 자기장 자석을 통과할 때 은원자라는 거는 그 안에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굉장히 많지만은 그 원자핵과 전자 대부분의 스핀은 다 이렇게 스핀을 다 더해보면 0이 되고 최외각 전자의 스핀 하나만 의미 있는 값을 갖게 되는데 그 최외각 전자의 스핀이 바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두 가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두 개밖에 안 찍히는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스핀이란 개념이 이 원자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성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 실험을 한 이 스턴이라는 사람한테는 이시도 라비라는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연구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 관행은 뭐였느냐? 일단 어디서 박사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장학금을 받아서 그 장학금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유럽의 유명한 교수들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뭐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런 시간을 일종의 연구 여행으로 그 시간을 1, 2년 보내다가 나중에 자기도 어딘가 주로 대학교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자기만의 연구를 시작을 하는 그런 방식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이시도 라비가 이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이 오토 슈턴이라는 사람의 실험실을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자의 빔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잘 갖춰져 있더라.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하다라는 인상을 받고 자기도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이시도 라비가 그 유럽에서의 연구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자리 잡은 곳이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에서 자기도 자기 스승 오토 슈턴이 했던 실험 장비 비슷한 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러고 물론 좀 더 잘 작동하도록 개선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스승이 했던 실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자기장을 분자의 빔이 분자고 원자의 빔이 통과하는 이런 실험이 바로 자기의 스승 오토 슈턴이 했던 실험이었죠. 근데 이시도 라비는 여기에다 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했느냐? 이렇게 여기 자석을 통과하는 빔에다가 전자기파를 쏘아줍니다. 그 루돌프 헤르츠가 처음 이 실험실에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그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도 한번 쪼여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 통과하던 분자들이 어떤 특정한 주파수 대역이 되면은 그 전자기파를 엄청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을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이런 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분자 속에 어떤 이준위계가 존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이준위계라는 거는 A라는 에너지 준위와 B라는 에너지 준위, 그러한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그 분자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에너지 차이를 갖다가 H 곱하기 F라는 식으로 바꾸면은 에너지 차이가 바로 주파수 값으로 환산이 되죠. 정확히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쐬어주면은 이게 공진 현상이 일어나서 전자기파를 흡수했다가 분자가 흡수하면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를 합니다. 한번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면은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려고 하죠. 내려오면서 또 그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자, 방출된 전자기파의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치 라디오에 그 무슨 다이얼 돌리듯이 여기서 쏘아주는 전자기파의 파장을 쭉 바꿔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분자 빔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자기파가 나오더라 하는 걸 관측할 수 있죠. 자, 이런 현상을 최초로 관측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라비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진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상태에 있을 때를 갖다가 마치 화살표가 북극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들뜬 에너지 상태로 갔을 때를 화살표가 남극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라비 진동이란 건 뭐냐면은 이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북극을 향하던 화살표가 남극을 향합니다. 그러다가 남극을 향하던 화살표가 다시 북극으로 돌아오면서 받았던 에너지를 다시 내뱉는 거죠. 자, 이런 직관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한 바퀴 쭉 돌 때마다 전자기파가 한 방씩 이렇게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다라 그래서 이 현상을 라비 진동이라고 부르고, 이 라비 진동을 처음 발견한 공로로 이시도 라비는 나중에 1910년인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받은 아마 최초의 노벨상일 거예요. 이시도 라비가 이 콜롬비아 대학으로 돌아간 것은 언제죠? 1929년인가? 하여튼 그 무렵인데 1931년인가? 하여튼 몇 년간 고생해서 이런 실험 장비를 만들고 1939년에 38년인가? 그 무렵에 드디어 이 라비 진동 결과를 관측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라는 게 뉴욕이죠.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라디오 방송국이다. We are all radio stations.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몸도 다 분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몸에 대해서 똑같은 실험을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우리 몸은 너무 커서 이 속에 안 들어가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분자도 라비 진동을 해서 전자기파를 막 방출하겠죠. 원리적으로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몸도 그 라디오파를 받았다가 라디오파를 흡수했다가 라디오파를 다시 발생시키니까 그게 라디오 방송국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해서 그런 식의 기사 제목을 뽑았다고 해요. 실제로 이 라비가 했던 실험에서 방출되는 파의 파장이 진동수가 몇 메가헤르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게 우연히도 우리가 AM 방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송국의 출력 주파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몸이 라디오 방송국인 거 맞죠? 뿐만 아니라 어, 병원에 가면은 MRI라는 기계가 있는데 MRI의 작동 기계가 작동 원리가 또 정확히 그겁니다. 그 MRI 기계 들어갈 때 귀금속, 그 금속 물질 절대 몸에 착용하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전자기파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시도 라비가 했던 그 실험을 우리 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잘 우리 몸의 부위별로 위치별로 분석을 해서 몸속의 사진을 재현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몸속에 어디에 종양이 있구나 하는 거를 사진 판독해서 알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1930년 1940년으로 기억하는데 1940년 그 신문 기사 제목이 이 과장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몇십 년 뒤에 정확히 현실로 구현이 됐다라는 재미있는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시도 라비가 막 이 실험에 성공했던 해가 1939년, 39년 무렵이었는데 그때 또 이 콜롬비아 대학에 막 교수로 임명된 윌리스 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서부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 그 유명한 오펜하이머한테 지도를 받은 이론 물리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원래 콜롬비아 대학에 와서는 이론 물리학 연구를 하다가 점점 이 콜롬비아에서 아마도 라비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험 물리학이 흥미가 있겠다 싶어서 자기 하는 일도 실험 물리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이시도 라비랑 굉장히 비슷한 실험을 해요. 그 실험의 철학은 되게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라비는 이 라디오파 몇 메가헤르츠 정도의 라디오파를 썼다고 하면은 윌리슬램은 그것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주파수가 센 기가헤르츠 단위의 전파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 대상도 분자가 아니라 원자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원자, 수소 원자를 갖고 라비가 했던 것과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어떤 특정한 이번에는 라디오파가 아니라 마이크로파인데 왜냐면 기가헤르츠 단위이기 때문에 기가헤르츠 단위의 마이크로파를 쏘았을 때 이 수소 기체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에너지 흡수를 엄청 잘하고 그걸 다시 똑같은 주파수의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한다는 것을 관측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자체로는 그러면은 이시도 라비가 했던 실험을 그냥 딴 문제에 대해서 한 거네. 그리고 딴 주파수 영역에서 한 거네. 새로운 게 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윌리스 램 실험의 흥미로웠던 점은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양자역학 이 방정식이 디렉 방정식이란 것이었는데 디렉 방정식의 예측에 따르면은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값이 똑같아야 되는 그 두 A 상태와 B 상태 사이에서 이런 전이가 관측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디렉 방정식은 정말로 좋은 이론이고 그래서 틀릴 이유가 없는데 이게 왜 틀렸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을 마구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양자장론이라는 분야고
그리고 양자 전기역학이라는 또 새로운 종류의 이론입니다. 양자 전기역학의 그 틀을 따라서 만든 것이 뭐 약한 상호작용 이론, 강한 상호작용 이론 이런 것들이고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거의 모든 입자 물리학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통일된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발전의 시발점이 된 게 바로 윌리스 램의 실험이었고 윌리스 램한테 자극을 준 실험을 한 사람은 또 이시도 라비였고 라비한테 이런 실험을 하도록 자극을 준 사람은 누구였다? 바로 그의 스승 오토 스턴이었다. 이런 학문적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윌리스 램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파를 분자나 원자에 쏘아서 그때 분자나 원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라는 실험을 잘 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 중에 벌써 2명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2명이 아니라 1명 더 있습니다. 찰스 타운스라는 사람은 조금 1955년 그 무렵에 콜롬비아 대학 교수로 오는데 찰스 타운스라는 사람은 1939년에 칼텍에서 박사를 받고 처음에는 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1939년은 어떤 해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연구를 과학자들한테 막 시키던 그런 시발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타운스도 일단 벨 연구소에 가긴 했지만은 전화 통신과 관련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이 레이더와 관계된 연구를 주로 했다고 해요. 근데 레이더란 게 뭡니까? 결국은 전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파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다루고 뭐 그런 종류의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됐죠.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도 내가 잘하는 게 이 전파 공학 쪽이니까 전파를 이용한 무슨 흥미로운 연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게다가 콜롬비아 대학은 이렇게 그쪽 분야에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업적을 낸 사람이 이미 2명이나 있었던 상태였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찰스 타운스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전쟁 기간 동안에 했던 연구는 무엇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했던 연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